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렉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정의의 개념은 무엇이고 정의의 철학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의가 사회 구조와 개인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간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정치는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삶과 공동선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마이클 샌델은 정치가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며 시민의 도덕적, 윤리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의와 공동선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정치는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삶과 공동선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구제금융, 상위군 인훈장, 대리출산, 동성혼 등 논란은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대한 대립하는 개념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네디와 오바마는 종교와 도덕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가 좋은 삶에 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도덕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유주의적 중립은 공적 이성과 도덕적 논란 회피를 강조합니다. 케네디는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보며 정부는 좋은 삶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는 도덕과 종교 언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틴 루서 킹은 신앙이 개혁의 동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덕적 변화 없이는 사회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960년 9월 12일 존 F. 케네디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신교 목사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사적인 문제로 두고 공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외부 압력과 관련이 없으며 양심에 따라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케네디의 연설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현대 가톨릭의 개인적 교리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정부가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민주사회의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버락 오바마는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연설을 통해 도덕과 종교 언어의 공적 담론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케네디와의 대조를 통해 자신의 반성을 언급하며 개인의 가치와 믿음이 신앙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오바마는 종교적 언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빈곤, 인종차별, 건강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슴과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과 사회 정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바마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종교적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레더릭 더글러스, 에이브러햄 링컨 등은 종교적 언어를 통해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법은 도덕을 체계화하며 그 도덕의 상당 부분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반합니다. 공공정책 논의에서 개인의 도덕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케네디와 오바마는 종교의 위치와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케네디는 가톨릭 편견을 극복하며 중립을 강조했지만 오바마는 도덕적 언어를 회복하고 적극 개입을 통해 정치적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두 연설 중 민주사회에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립은 정말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1980년대 보수 종교 정치의 부상은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그리스도교 우파의 목소리가 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제리 폴웰의 도덕적 다수와 팻 로버트슨의 기독교 연합은 정치적 의제를 주도하며 교내 기도 찬성, 공공장소 종교적 전시 찬성, 성인 오락물, 낙태, 동성애 규제를 지지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원론적 반론을 펼치며 도덕적 종교적 판단의 정치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자유주의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1990에서 2000년대 초반 자유주의자들은 관용, 공정성,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지만 공적 삶의 더 큰 의미에 대한 갈망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존 케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가치라는 말을 남발하며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공적 정신적 제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정신적 갈망과 관련되지 않았고 더 큰 의미의 공적 삶에 대한 갈망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유주의자들의 가치 담론이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을까요? 공화당은 경제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 문화적 중립을 추구하며 경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지만 도덕적 입법화에는 반대합니다. 양당 모두 중립을 지향하지만 접근 방식은 상이합니다. 존 롤스는 애서 정부는 특정 견해를 지지하지 말고 시민은 정의와 권리를 논할 때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공동체주의 비판이 있었으며 롤스 이론의 핵심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자아라는 견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롤스는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특정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이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애정과 충직이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다원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중립적 입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도덕적, 종교적 이견에 직면했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옹호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 이성의 시험은 대법원 판사처럼 사고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자신의 도덕에 의존하거나 일반적 도덕의 이상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으로서 공개 토론에 참여할 때도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제쳐두고 모든 시민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만을 내세워야 합니다. 낙태 논란은 선택의 자유와 생명의 도덕적 지위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낙태 반대 입장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반면 낙태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정부는 중립을 지키고 여성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태아가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간주하며 도덕적 지위를 강조합니다. 반면 선택 옹호 입장은 태아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낙태 허용 주장은 금지 주장보다 중립적이지 않으며 가톨릭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낙태 권리 옹호의 올바른 방법은 불충분한 근거로 중립성과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낙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신을 끝낼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발달 중인 태아도 인간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잘못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란은 의학적 전망과 인간 생명의 도덕적 지위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대 입장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반면 찬성 입장은 연구가 당뇨병, 파킨슨병 등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아줄기세포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시작 시점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초기 배아가 인간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찬성론은 착상 전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낙태 논쟁처럼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은 중립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가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문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배제하고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동성혼 논란에서 중립적 해결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혼의 목적과 텔로스를 논의하며 자유주의적 주장은 국가가 도덕적 논란에 개입하지 않고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동성혼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조직의 목적을 논의하며 그 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중시했습니다. 동성혼 논쟁은 국가가 승인한 혼인에 따른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미덕을 칭송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혼인에 관한 세 가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정책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합니다. 평등 정책은 동성혼과 이성혼을 모두 인정합니다. 혼인제 폐지는 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돌립니다. 국가는 시민결합법이나 가정동반자법을 통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는 미국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했으며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과 다른 주들의 정책 논의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며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혼 권리를 인정했으나 몇 달 후 유권자들이 투표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권리 판단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본권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2009년 버몬트는 법원 판결 없이 순수 입법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의 법원 판결과 주민투표 충돌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버몬트의 입법부 결정은 동성혼 합법화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며 법적 판결 없이도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킨슬리의 혼인제 폐지 제안은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로서의 혼인을 폐지하고 혼인을 민영화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교회나 다른 종교 시설에서 결혼식을 허용하고 원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카지노에서도 가능하며 세 사람이 또는 혼자서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가정동반자법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혼인제 폐지 논리는 결혼이 사적인 일이라면 동성혼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는 동성혼은 이성혼과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 속합니다. 국가가 결혼을 영광스러운 칭호로 보지 않음으로써 시민은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동성혼 권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정부가 모든 관계의 도덕적 가치를 중립적으로 지킨다면 국가는 혼인을 두 사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한 일부 다처 또는 일처다부 관계도 가능하다. 국가가 중립을 지키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어떤 결혼이든 승인하는 일에서 손을 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둘러싼 논쟁은 출산과 사랑의 약속 사이의 충돌로 요약됩니다. 출산 중심 해석은 결혼의 주된 목적이 출산이라고 주장하며 동성 부부는 출산이 불가능하므로 결혼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약속 중심 해석은 결혼의 본질이 사랑의 약속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 판결은 도덕적 논란을 인정하며 많은 사람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끼리도 혼인할 권리가 있으며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다르지 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존재합니다. 마셜은 동성애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뜻을 자유주의적 프레임으로 설명합니다. 결혼에서 동성애자를 제외하면 법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독점적 약속을 주고받을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선택의 자유 논리는 동성혼 권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정부가 모든 관계의 도덕적 가치를 중립적으로 지킨다면 국가는 혼인을 두 사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어떤 결혼이든 승인하는 일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마셜의 결혼 목적론은 혼인의 영광을 강조하며 매사추세츠 법원은 선택의 자유를 강요하면서도 혼인의 길을 열어놓을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혼인을 우리 공동체가 큰 포상을 내리고 매우 소중히 여기는 제도 중 하나로 칭송합니다. 마셜은 결혼의 1차 목적이 출산이라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현재 혼인법은 성관계로 아이를 가질 능력이나 의향을 묻지 않으며 출산 능력은 혼인의 조건도 이혼의 근거도 아닙니다.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아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혼은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출산을 위한 결혼과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으로서의 결혼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이 전반적으로 기존 혼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또는 영광스러운 미덕을 칭송하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셜은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성혼에 찬성하는 주장은 비차별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결혼의 목적과 미덕을 고려할 때 도덕적 논란이 있는 영역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는 좋은 삶을 둘러싼 개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은 공리주의, 자유이론, 미덕과 공동선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의와 권리를 계산의 문제로 만듭니다. 자유이론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권리를 진지하게 다룹니다. 미덕과 공동선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판단은 불가능한 회피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로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뿐 아니라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공동체의 의식과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민의식, 희생, 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립학교와 군대에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같은 사회제도 안에서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공립학교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극소수만이 군 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는 9.11 이후 미국인들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동의 희생 정신을 일깨우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는 대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 100시간을 하면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당신에게 투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 4월 오바마는 미국 봉사단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봉사를 의무화하려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봉사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자발적 봉사와 의무적 봉사 중 어느 것이 시민의식 함양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봉사와 군복무의 의무화 논쟁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뚜렷합니다. 찬성 측은 연대와 책임의식, 시민 미덕교육, 계층 간 교류 촉진, 공동체 의식 강화를 강조합니다. 반대 측은 개인의 자유침해, 강제의 비효율성, 자발성의 가치 훼손, 실행 가능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무엇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대적 성향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기존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민간 도급업체나 별도 인력을 고용해 변격이나 죄수 신문을 맡길 때 도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은 다양한 영역에 침투하며 타락과 부패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민간 도급업체나 별도 인력 고용을 통해 병역과 복무를 대리 수행하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의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소자 수용을 맡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의 시장화는 인센티브가 교육의 본질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상금을 받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움의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도덕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민권 판매 제한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방안으로 미국 시민권을 10만 달러에 판매하여 이민 정책을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리와 합의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한계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행동을 시장에 맡기면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쳐 쓰기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에서 20년간 미국 내 빈부 격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불평등은 정치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는 소득세율을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 문제를 공리나 합의의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정치 철학 논쟁의 중심이 되어온 이 문제는 도덕과 시민성 회복의 핵심인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정치적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립학교, 사설 헬스클럽,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며 공공서비스는 대체할 수단이 없는 서민들만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붕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납세자들은 불만을 느낍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줄어들면서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저해하며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야 합니다. 공적 영역 제거는 시민 삶에 기반한 시설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서비스를 다시 일으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투자 대상은 공립학교, 대중교통, 보건소, 운동장, 공원, 도서관 등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GDP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지만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GDP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교도소 등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며 자연 파괴와 같은 문제도 간과됩니다. GDP는 경제적 수치일 뿐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GDP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무원의 청렴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학이나 용기, 지혜나 배움,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열정도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개의 강의를 따라오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원하시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플 퍼스트,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